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종교 개혁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같은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시대에 있었던 14세기부터 있었던 신앙로 개척이랑 그래서 그로 인한 유럽의 교역망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로 개척으로 인한 결과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이제 절대 왕정으로도 이어지니까요. 연결지어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은 신앙로 개척이 어떤 배경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배경은 일단 동양이라는 곳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나 관심이 증폭이 됩니다. 대표적인 그 책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이라는 겁니다. 한 번쯤은 이름은 한번 들어봤을 만한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팡그 일본에 대한 여기 설명이 있는데요. 동해에 있는 커다란 섬이고요. 그리고 황금이 무진장 많다라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서 동양에 대한 이제 서양인들의 관심을 굉장히 증폭시키는 그런 책으로 등장했던 게 바로 이 동방견문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지리학, 조선술, 항해술 그러면서 이제 나침반 같은 게 들어오죠. 기억하시나요? 이거 어디서부터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송나라 또는 원나라로부터 이제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까지 항해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요, 정치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유 어떤 게 있었느냐? 바로 오스만 제국. 네, 오스만 제국이 그 동방교역로 동쪽에서 이제 교역로를 차단하고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동방과의 직거래가 필요했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더 쌤이 보시면은 도표를 보시면은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 아시아가 있을 때 중간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오스만 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으니 새로운 교역로가 필요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로를 개척을 했는가를 보시면 지도를 먼저 보시면은요. 지도를 여기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가장 먼저 이제 시작했던 나라들이요. 여기 있는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입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그 지중해와는 다르게 지중해보다는 이쪽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신앙로를 개척을 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 무역에 불리하다는 조건이 있지요. 그리고 크리스트교의 확대를 열망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 그 신앙로 개척을 통해서 왕권까지 강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그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콜럼버스 그 다음에 바스코다가마 그리고 마젤란은 마젤란 일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발견합니다. 희망봉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있는 희망봉을 발견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끝까지 갈 수 있구나. 죄송해요. 네, 마젤란 해협이 아니라 여기 희망봉 여기입니다. 아프리카 끝까지 다 갈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죠. 대서양 신항로를 개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바스코다가마 같은 경우에는 희망봉을 거치는 어디 항로? 인도 항로를 개척을 하면서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젤란 일행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왜 일행이라고 했냐면 이 마젤란이 필리핀에서 원주민들과 싸우다가 사망을 해요. 하면서 이제 남은 일행들이 일주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를 통해서 지구는 둥글구나 라는 것을 입증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쌤이 시대가 겹친다고 얘기했었는데 요게 대부분 다 15세기에서 16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연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1488년, 그 다음에 1492년, 그리고 1498년, 그 다음에 1522년이 되겠습니다. 쌤이 이게 색깔로 다르게 구분해서 했던 것들은요, 이 파란색으로 설명한 것들은 대부분 다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나라들은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아 개척을 했다라고 여러분 차이점을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신항로 개척 일행들이 당연히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만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대 문명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스파냐인들이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마야 문명이랑요, 아스테카 문명과 그 다음에 잉카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문명들은요, 이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이 될 텐데요. 일단 마야 문명 같은 경우에는 뭐 피라미드가 있었다 같은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스테카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이 수도로 있는데 이게 지금의 멕시코시티입니다. 멕시코시티라고 하면 멕시코의 수도죠. 예, 그러면서 이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했던 아스테카 문명이 누가 공격을 했느냐?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점령을 하고 침략을 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잉카 문명 같은 경우에 지도로 봤을 때는 칠레 쪽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끼줄 매듭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네들을 이제 공격했던 침략했던 인물은 피사로라고 합니다. 피사로가 이제 침략을 했었다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문명을 파괴했는가를 이제 정리를 하셔야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에스파냐인들의 침략으로 문명이 파괴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코르테스랑 피사로. 코르테스는 아스테카, 그 다음에 피사로는 잉카 쪽으로 해서 문명이 파괴되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당연히 원주민들을 착취했겠죠. 이 원주민들이 노동력으로 치환이 되면서 아프리카 원주민 또는 흑인 노예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되면서 대농장, 다르게 얘기하면 플랜테이션을 경영을 합니다. 우리 로마 때 혹시 라티푼디움 기억하시나요? 이 라티푼디움도 대농장이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 그래서 이 대농장의 형태를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한 가지 작물만 재배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 고무나 커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원주민들이 유럽인들을 만나면서 이제 전염병에 걸렸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천연두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로 이제 노예 무역을 하게 되고 유럽이 어떻게 크게 성장했는지, 유럽은 그에 반해서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갔는지를 정리를 하자면, 이제 더 이상 지중해가 아닌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삼각형의 무역이 성립이 되는데요. 요거 나중에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그 무역을 했느냐? 바로 노동력을 첫 번째는 확보를 해야겠죠.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가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노동력을 충당을 하고요. 반대로 이 노예들을 판매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부를
획득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카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품들, 이 상품 작물들이 이제 설탕, 커피, 담배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해서 다시 유럽 시장에 재판매하는 그런 삼각 무역의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게 이제 노예 무역인데요. 노예 수송선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촘촘하게 굉장히 많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동 과정에서 사망하는 노예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세계적인 교역망이 결과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유럽의 아시아 진출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교역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아메리카의 은이 교역망 통합의 매개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명나라의 일조편법이라든지 지정은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결과 유럽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를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이 있겠는데,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가격혁명입니다. 가격혁명이 뭐냐? 유럽에도 금과 은이 유입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 기존의 그 유럽 내에 있었던 지주들이 타격을 받고 상업 그리고 농노들의 지위가 크게 향상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주에게서 벗어나고 오히려 국왕에게 의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유럽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상업혁명이 되겠는데요. 상업혁명의 경우는 대서양 무역으로 세계가 연결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유럽을 넘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심지어 이제 아시아까지 시장으로서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관리할 만한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동인도 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에도 있었고요. 이런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이 이제 근대의 자본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장으로 요약을 마지막 마무리를 드리면, 일단 신항로 개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 세 가지가 있었죠.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침반 같은 도구들이 유입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정치적으로 지중해를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그 다음에 콜럼버스, 그리고 바스쿠다가마, 그 다음에 마젤란 일행이죠 등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제 개척을 통해서 결과로 가져왔던 것이 반대로 이 결과로 가져왔던 것이 이제 아메리카 침략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아메리카 지역이 어디였느냐? 그렇죠. 우리 아스테카, 그 다음에 잉카 문명이 하나하나 파괴되더라. 그래서 그 결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결과로 이 신항로 개척의 결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결과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본다면, 조금 확대해서 쌤이 쓸게요.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유럽이랑 크게 유럽과 그 다음에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얘네들의 삼각무역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가 아메리카에게 뭘 보내죠? 그렇죠. 노예를 보내게 되고,
아메리카는 거기서 만들어진 상품들을 유럽에다 보냅니다. 그렇죠? 뭐 설탕이라든지 또는 은이라든지 또는 담배나 면화 같은 상품을 유럽에 보내게 되고요. 유럽은 반대로 이 아프리카에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철이나 또는 직물 같은 것들을 보내면서 이 무역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유럽은 반대로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아시아에 상품을 사고 파는 그런 무역의 형태가 직접적으로 교류하게 되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 결과로 가격혁명이라든지 상업혁명 같은 모습들이 보이더라 라는 식의 요 내용까지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메리카, 이제 크리스트교라는 종교를 넘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지주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국왕들에게 의지하면서 나라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정도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절대왕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